항공유와 원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터진 거죠. 그리고 그 태풍의 눈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그 답을 알게 되실 겁니다. 2026년 3월 중동의 작은 분쟁 하나가 전 세계 하늘길을 멈춰 세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를 잇는 폭 50km의 좁은 해로인데 이곳으로 오가는 하루 원유량이 실로 엄청납니다. 매일 2천만 배럴입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4분의 1이 바로 이 길목을 거쳐가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 항로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이 사실은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물론 중동의 분쟁이 하루 이틀 된 이야기는 아니죠. 하지만 이번엔 차원이 다릅니다. 과거 1973년 오일 쇼크 때 하루 손실이 500만 배럴이었지만 지금은 1200만 배럴에 달합니다. 단순히 2배가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당시에도 세계 경제가 휘청였는데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한 상황이 닥친 겁니다. 혹시 1973년을 기억하십니까? 미국 주유소엔 차들이 수 킬로미터씩 줄을 섰고 유럽은 일요일 차량 운행을 금지했던 바로 그 시절 말입니다. 그게 고작 1일 500만 배럴 손실 때의 풍경입니다. 지금은 1200만 배럴입니다. 현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이 와중에 전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미국, 호주 모두 말이죠. 어째서일까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점이 바로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선 이 위기가 어떻게 촉발됐는지 그 시작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중동에서 무력 충돌이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3월 1일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이 해협을 통과하던 선박이 하루 138척이었는데 봉쇄 후엔 이틀에 고작 7척으로 줄었습니다. 138척이 7척으로요. 99% 이상 운항이 중단된 셈입니다. 이건 통행량 감소 수준이 아니라 항구가 폐쇄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해협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이곳은 원유만 오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유는 물론이고 정제된 휘발유, 디젤, 항공유까지 전부 이곳을 지납니다. 이미 완성된 석유 제품들이 하루 500만에서 600만 배럴씩 이 항로를 통해 운송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해상 연료 교역량의 약 20%입니다.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멈춰선 겁니다. 원유는 그나마 다른 방도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로 통하는 송유관이 있고 각국이 비축유를 풀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가공된 연료는 다릅니다. 대체할 경로가 전무합니다. 완성품 공급이 끊기면 그걸로 끝입니다. 한국산 항공유가 두바이를 거쳐 유럽으로 가던 길도 중동에서 정제돼 아시아로 오던 물량도 모두 막혔습니다. 그 공백이 시장에 고스란히 충격을 준 거죠. 가격이요? 2026년 2월 당시 브렌트유는 배럴당 63달러였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116달러로 폭등했습니다. 2배 가까이 뛴 거죠. 하지만 더 심각한 건 항공유입니다. 항공유 가격 상승 속도는 원유를 훨씬 앞질렀습니다. 정제 마진, 즉 크랙 스프레드가 배럴당 24달러에서 52달러로 치솟았습니다. 크랙 스프레드란 원유를 사들여 항공유로 정제해 팔았을 때 남는 이윤을 말합니다. 그 이윤폭이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역대 최고 기록이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왜 유독 항공유가 더 가파르게 올랐을까요? 항공유는 다른 연료와 달리 보관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정해진 온도를 맞춰야 하고 오염의 극도로 취약하며 인화점 기준도 엄격합니다. 그래서 비축해 둘 수 있는 재고량이 많지 않습니다. 휘발유나 디젤과 비교하면 비축 물량이 현저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공급에 작은 차질만 생겨도 가격이 즉각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재고가 부족한 상품의 공급이 끊기면 가격이 수직 상승하는 것과 같습니다. 항공유가 바로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렇다면 항공유 최대 소비처는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세계 최대 항공시장은 단연 미국이죠. 특히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같은 서부 공항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나 호주,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편이 쉴 새 없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미국이 이 항공유를 어디서 수입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미국 서부에서 소비되는 수입 항공유의 71%가 한국산입니다. 정정합니다. 81%입니다. 미국은 소위 에너지 자립 국가 아닙니까? 셰일 오일로 세계 유가를 흔들고 천연가스는 남아돌아 수출까지 하는 나라인데요. 그런 미국조차 서부 지역 항공유만큼은 한국에서 들여와야 합니다. 서부에는 정제 시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정유 공장 대부분이
텍사스 같은 남부에 몰려 있어 거기서 운송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배로 실어오는 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겁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너지 주권을 부르짖는 미국이 한국산 항공유가 없으면 서부 하늘길이 막히는 셈입니다. 호주는 어떨까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호주에서 사용하는 항공유와 난방유의 98.3%가 한국에서 공급됩니다. 거의 전량에 가깝죠. 호주가 어쩌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요? 과거 호주에도 정유시설이 있었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차례로 폐쇄되기 시작했습니다. 막대한 운영비가 원인이었죠. 결국 필요한 기름을 전량 수입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연료의 90%를 수입하는데 특히 항공유와 난방유는 한국이 거의 유일한 공급원입니다. 만약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호주 항공기들은 그야말로 발이 묶이는 셈입니다.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공항이 모두 마비된다는 뜻이죠. 과장이 아니라 98.3%라는 수치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왜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쏠리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지금의 위치에 서게 됐을까요? 그 과정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산유국이 아니었던 한국은 오일 쇼크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자원은 없지만 가공기술로 승부하자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울산, 여수, 온산 등지에 정유단지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초기에는 단순 정제에 그쳤습니다. 원유에서 휘발유와 디젤을 생산하는 수준에서 꾸준한 기술 투자로 고도화 설비를 확충해 나갔습니다. 고도화 설비란 쉽게 말해 저품질 원유를 고급 연료로 재탄생시키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중동산 원유 중에는 황합량이 높은 중진류가 있는데 일반 설비로는 정제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저급 원유마저 최고급 항공유로 바꿔내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기술력이 현 위기 속 한국의 핵심 경쟁력이며 세계 10대 정유시설 중 3곳이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 3위인 울산 SK에너지는 하루 84만 배럴을 처리합니다. 여수 GS 칼텍스는 5위로 73만, 온산 S오일은 7위로 67만 배럴 규모입니다. 대산의 HD 현대오일뱅크까지 더하면 국내 총 정제 능력은 1일 340만에서 350만 배럴에 달합니다. 세계 5, 6위권 규모인데 중요한 건 단순한 크기가 아닌 앞서 말한 고도화 설비입니다. 비유를 들어보죠. 원유를 콩이라 가정하면 어떤 나라들은 그저 두부를 만드는 데 그칩니다. 하지만 한국은 두부는 물론 기름, 된장, 청국장의 콩나물, 심지어 콩깍지 비료까지 만들어냅니다. 동일한 원료로 월등히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셈이죠. 이것이 한국 정유산업의 방식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4,200만 배럴의 석유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세계적인 연료 수출 강국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이 한국에겐 오히려 이득 아닌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정유사들의 마진은 크게 늘었지만 경제 전반으로 보면 원유 수입 비용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에너지 소비 대국인 만큼 비용 상승의 타격이 크고 환율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원유 결제 통화인 달러의 원화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며 원화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같은 가격의 원유를 더 비싼 값에 사와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것입니다.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죠. 마트에 가보면 요즘 물가를 실감하실 겁니다. 저 역시 장바구니 영수증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운송비, 포장재, 농업용 자재비의 동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귀결됩니다. 치킨값과 배달비 인상도 같은 맥락입니다. 나아가 물가 상승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들고 이는 대출 이자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중동의 분쟁이 나의 대출 이자 부담을 늘리는 이른바 나비 효과인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경제의 작동 원리입니다. 국내 항공업계의 경우 대한항공이 지난 4월 비상경영에 돌입했습니다. 비상경영이란 위기 극복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갤런당 220센트로 예상했던 항공유 가격이 450센트까지 2배 이상 폭등한 탓입니다. 인천 뉴욕 노선에 투입되는 보잉 777 기종은 편도에 약 8만 5천 리터의 항공유를 소모합니다. 유가가 2배로 뛰었으니 연료비 부담 역시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항공사는 이 비용을 유류 할증료를 통해 승객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인천, 뉴욕, 런던 등 장거리 노선의 유류 할증료는 200에서 250%나 급등했습니다.
항공권 가격 상승은 여행객 감소로, 이는 면세점, 호텔 등 관광산업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연쇄 효과를 낳습니다. 이에 항공사들은 연비 좋은 신형 기종 위주로 운항하고 비수익 노선을 축소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 중입니다. 비인기 노선이 줄면 해당 노선을 이용하려던 승객들은 더 비싼 운임이나 직항편 부재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제 러시아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이 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한국도 서방과 함께 대러 제재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를 들여오지 않기로 한 건데 정치적으로는 옳았지만 에너지 수급엔 부담이 됐죠.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졌는데 바로 그 중동이 막혀버린 겁니다. 이에 미국이 2026년 3월 면제 조치를 내놨어요. 세계 경제가 휘청이자 한시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거래를 제재 위반에서 빼주겠다는 거였죠. 결국 국제 정치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선 한 발 물러선 셈입니다. 덕분에 LG화학이 4년 만에 러시아산 나프타를 다시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프타가 뭔지 간단히 짚어볼까요? 플라스틱과 합성 섬유의 원재료가 바로 나프타입니다. 페트병, 비닐, 옷의 섬유, 자동차 부품, 스마트폰 케이스 같은 것들이요. 전부 나프타에서 비롯됩니다. 나프타를 가열해 에틸렌을 얻고 그걸로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한국은 수입량의 77%를 중동에서 가져왔어요.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공급이 끊긴 겁니다. 나프타가 없으면 에틸렌이 없으면 플라스틱을 만들 수 없으니 국내 석유화학 산업 전체가 멈출 뻔한 거죠. 따라서 러시아산 나프타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겐 단순한 돈벌이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러시아는 한국에 에너지를 공급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군사 지원을 막는 카드로 쓰는 겁니다. 에너지 거래가 외교적인 협상 도구로 활용되는 거죠.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지만 경제적 실익을 위해 에너지는 판매합니다. 참 모순적인 상황이죠. 서로 껄끄러워하면서도 이해관계는 일치하는 겁니다. 이것이 국제관계의 차가운 민낯입니다. 그럼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국제에너지기구가 2026년 3월 11일 역대 최대인 4억 배럴의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습니다. 이 기구는 1974년에 설립된 이래 총 6차례 비축유를 풀었습니다. 1991년 걸프전,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2011년 리비아 사태, 그리고 2022년 러시아 전쟁 때였죠. 하지만 이전 방출량을 모두 합쳐도 이번 4억 배럴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만큼 위기가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32개 회원국 모두가 찬성했는데 각국 이해관계가 달라 만장일치는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모두가 동의했어요.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방증이죠. 우리나라는 2246만 배럴을 풀기로 했습니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이 즉각 방출을 시작했죠. 3월 말에서 4월에 시작한 미국, 유럽과는 다른 행보였습니다. 한국이 서두른 건 중동 원유 의존도가 70%가 넘기 때문입니다.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 가장 빨리 타격을 입는 나라 중 하나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안정 신호를 줘야 했습니다. 한국이 200일분 이상의 소비량을 비축한 시설을 가진 것은 현 시점에서 굉장한 강점입니다. 울산, 여수, 서산 등지에 대규모 비축 기지들이 있죠. 지하 동굴이나 지상 탱크에 저장된 이 비축유가 위기 시 충격을 완화하는 댐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게 우리 생활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주유소 기름값 상승은 이미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파장은 훨씬 넓게 퍼집니다. 전기료 역시 에너지 가격에 연동됩니다. 특히 LNG 발전 비중이 큰 한국은 가스값이 오르면 전기료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한국전력의 적자가 막대한 상황에서 에너지 비용이 더 오르면 요금 인상 압박은 거세질 겁니다. 물가 상승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기업 실적 악화와 고용 감소를 불러오죠. 2026년 1월 국내 산업 생산이 1.3% 줄었고 건설업은 11% 이상 급감했습니다. 건설 경기가 나빠지면 건설 노동자 일자리는 물론 시멘트, 철강, 인테리어 업계까지 타격을 받습니다. 건설업 하나가 흔들리면 수십 개 업종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 와중에 반도체가 그나마 버팀목입니다. AI 붐 덕분에 한국산 고대 역폭 메모리 수요가 꾸준합니다. HBM이라는 반도체인데 챗GPT 같은 AI 서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시장을 주도하며 수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조선업도 호황이고요.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수주가 많아
이 두 업종이 경상수지 흑자를 간신히 지키는 중입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환율 상승, 수입 물가 급등, 금리 인하 지연, 부동산 침체, 소비 위축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아슬아슬하게 그 경계선을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정유사들은 이 위기 속에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위기 속 투자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S오일의 샤인 프로젝트부터 살펴보죠. 무려 69억 달러, 한화 9조 원에 육박하는 거대 사업입니다.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는데 이건 단순한 설비 확장이 아니라 COTC라는 핵심 기술이 적용됩니다. 원유를 곧바로 화학 제품으로 만드는 이른바 크루드 투 케미컬스 공정이죠. 전통적인 공정은 원유에서 나프타, 나프타에서 에틸렌, 다시 플라스틱 원료로 이어지는 복잡한 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별로 시간과 비용, 에너지 소모가 큰데 COTC는 이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기술입니다. 원유가 바로 화학 원료가 되니 효율이 극대화되고 완공 시 S오일의 항공유 생산 수율은 20%나 오를 전망입니다. 즉, 동일한 원료로 더 많은 항공유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죠. 한편 GS칼텍스는 이미 항공유 수율을 18% 개선했고 바이오 연료 분야로도 투자를 넓히고 있습니다. 폐식용유 같은 폐기물을 원료로 삼는 지속 가능 항공유, 즉 SAF가 바로 그것입니다. SAF가 중요한 이유는 유럽연합이 2025년부터 항공사의 사용을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2%를 시작으로 2030년 6%, 2050년에는 70%까지 비중이 늘어납니다. 유럽 노선 운항의 필수 조건이 된 셈이죠. SK에너지는 2026년에 유럽으로의 첫 SAF 수출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국내 정유사 최초로 유럽 친환경 연료 시장의 문을 여는 것이며 이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2030년대와 2040년대를 거치며 전 세계 항공유의 상당 부분이 SAF로 대체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바로 지금 우리 정유업계의 과제입니다. 여수묘도 프로젝트 역시 그중 하나죠. 여수 앞바다 묘도에 300만 톤 규모의 LNG 터미널을 건설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소 저장 탱크를 함께 짓는다는 겁니다. LNG는 현재를 위한 에너지원, 수소는 미래를 향한 포석인 셈입니다. 수소의 중요성은 명확합니다. 탄소 배출이 전무하며 자동차와 발전, 선박 등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2040년대 이후 탈탄소 시대가 오면 수소가 현재의 석유를 대체할 핵심 자원이 될 것이란 예측입니다. 지금의 인프라 투자는 바로 그때를 대비해 한국을 동북아 수소 허브로 만들려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투자들의 흐름 속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정유사들이 위기 대응과 미래 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계는 왜 한국을 주목하는가? 이제 그 해답이 선명해졌을 겁니다. 자원 빈국이라는 약점을 기술력으로 뛰어넘었고 그 기술이 현 시점 세계가 절실히 원하는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중동 분쟁, 러시아 제재, 아시아 경쟁사들의 원료난 속에서 한국만이 안정적인 비축분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산 항공유에, 호주는 한국 없이는 항공기 운항이 어렵고 러시아마저 우리 정제 기술을 탐내는 이 모든 상황이 반세기 투자의 결실입니다. 기술로 일궈낸 에너지 패권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미래가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불확실한 중동 정세와 함께 화석 연료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향후 10년의 명운을 가를 것입니다. 핵심은 현재의 정제 허브 위상을 SAF와 수소를 아우르는 친환경 에너지 허브로 바꿀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샤힌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SAF 생산이 본궤도에 오르며 묘도 터미널이 가동될 2030년대 초반이 한국 에너지 산업의 제2의 부흥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6년의 이 위기는 한국에게 위협인 동시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저력을 재평가하는 지금,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가기 위한 투자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쟁의 안개가 걷히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때까지 세계의 항공기들은 한국산 연료에 의지해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와도 한국은 더 깨끗한 미래 에너지를 공급하는 핵심 국가로서 굳건히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6년 4월 6일 삼성전자 주가는 장 시작과 함께 3% 넘게 치솟아
19만 3,100원을 돌파했습니다. 바로 전날 마감가였던 18만 6,200원에서 하루 만에 6,900원 넘게 뛴 것입니다. 이 상승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삼성전자를 둘러싼 현재 상황이 어떤지, 어째서 하룻밤 사이에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는지,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라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구체적인 행동 방안까지 심도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궁금증이 해소될 겁니다. 시장의 흐름이 갑자기 달라진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이유는 정확히 두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첫째, 바로 내일입니다. 4월 7일에 삼성전자의 2026년 1분기 예비 실적이 공개되는데, 그 결과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을 거란 기대감에 오늘 외인과 기관이 몰린 겁니다. 잠정 실적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분기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나, 확정치는 아니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의 개요를 미리 발표합니다. 이것이 바로 잠정 실적입니다. 시장은 이 발표를 매우 중시해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발표 직전부터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기대치가 단순히 좋은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중요합니다. 증권가 전망을 보면 메리츠 증권은 1분기 영업이익을 53조 9천억 원까지 내다봤습니다. KB증권과 DS투자증권은 40조 원을, 대신증권은 45조 원을 예상했습니다. 시장 평균 예상치, 즉 컨센서스는 36조에서 45조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와닿지 않으실 분들을 위해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2025년 한 해 전체 영업이익이 43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단한 분기 실적이 작년 전체 실적을 넘어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석 달 만에 지난 한 해 수입과 맞먹는다는 뜻이죠. 이것이 현실이 되면 삼성전자 역사상 분기 최고 실적을 경신하며 세계적인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어째서 이런 전망이 나오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을 좌우하는 것은 반도체, 특히 메모리 분야입니다. 삼성전자의 사업부는 크게 네 가지인데, 첫째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입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의 MX, 가전의 VDDA, 그리고 하만 사업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회사 실적의 대부분은 단연 DS, 즉 반도체 부문에서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1분기 DS 부문 이익만 37조 원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반도체가 회사 전체를 견인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부문이 갑자기 막대한 수익을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 키워드는 D램, HBM, AI 세 가지입니다. D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D램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필수적인 핵심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 D램 가격이 2025년 1 분기 대비 2026년 1분기에 범용 제품 기준 거의 10배나 폭등했습니다. 네,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 무려 10배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2026년 1분기 서버 및 소비자용 DDR5 D램 고정가가 직전 분기보다 100%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 분기 만에 100% 상승, 즉 석 달 만에 가격이 2배로 뛴 것입니다. 과거 슈퍼사이클 시기에도 분기 상승률은 20% 내외였기에 전문가들은 지금을 역대 최고 호황이라 부릅니다. 노무라는 1, 분기 D램 가격 상승률을 90%로, CT증권은 연간 상승률을 171%로 전망했습니다. 가격이 이토록 치솟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국의 엄청난 수요 때문입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중국 클라우드 기업들이 웃돈까지 얹어주며 물량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가격 상승이 투기가 아닌 실제 수요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에선 D램이 금보다 귀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며 시장에선 이를 램마겟돈이라 칭합니다. 반도체 종말을 뜻하는 신조어로 공급 부족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홍콩 증권사 CLSA는 메모리 시장의 만성 공급난이 2028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6년 AI 인프라 기업들의 설비, 투자 증가율이 65%에 달할 전망이나 신규식 건설 속도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분석입니다. CLSA는 이번 호황이 역사상 최장기 반도체 사이클이 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2026년 D램 공급난 전망을 더 어둡게 봤습니다. 부족률을 기존 3.3에서 9%까지 상향하며 지난 15년 내 최악의 상황이라 진단했습니다. 이것은 투자자에게는 삼성전자가 만드는 메모리마다 불티나게 팔리면서 가격과 수익성이 동시에 치솟는 시기가 적어도 2년 이상 계속될 거란 신호입니다. 말 그대로 삼성전자의 전성기가 열리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인 HBM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HBM이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우리말로는 고대 역폭 메모리의 약칭입니다. 보통의 D램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르고 강력한 메모리로 인공지능용 GPU 칩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엔비디아 GPU에 탑재되는 메모리가 이 HBM입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AI는 수천 개의 엔비디아 GPU로 구동되며 그 GPU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HBM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 한동안 꽤나 애를 먹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3E 인증을 먼저 획득하며 앞서가는 동안 삼성전자는 수율 문제로 공급 경쟁에서 밀리는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초를 기점으로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삼성전자가 2016년 2월 세계 최초로 6세대 제품인 HBM4 양산을 시작한 것입니다. 경쟁사인 SK 하이닉스가 아직 5세대 제품인 HBM3E를 주력으로 삼고 있을 때 삼성전자는 한 단계 앞선 기술의 HBM4를 먼저 시장에 내놓은 겁니다. 이 HBM4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베라 루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AMD의 MI400 시리즈 채택 가능성도 높게 점쳐집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HBM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0% 이상 폭증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 상승세는 이 분기부터 더 거세질 전망이 우세합니다. 금융가에서는 D램과 HBM 판매가 본격화될 2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0조 원, 3분기에는 6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봅니다. 이 수치가 과연 가능할지 의아하실 텐데 한번 따져보면 됩니다. 현재 HBM의 마진율이 70%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100원짜리 물건을 팔아 70원을 순이익으로 남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수익률을 내는 사업이 얼마나 드문지 생각해보면 삼성전자가 어떤 기회를 잡았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노무라증권은 2026년도 HBM 출하량 증가율로 144%를 예상했습니다. 기존 112%였던 전망치를 대폭 올린 것인데 더불어 2027년에는 D램 이익에서 HBM 비중이 약 20%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2026년 예상치가 8.6%였으니 단 1년 만에 그 비중이 2배 이상으로 커지는 셈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제품이 잘 팔리는 차원을 넘어 삼성전자의 수익 체질이 고부가 가치 AI 메모리 중심으로 개편된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해오신 주주분들을 위해 잠시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년 하반기 주가가 고점 대비 40% 넘게 하락했을 때 많은 분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당시 주가가 5만 원대까지 내려갔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셨거나 오히려 추가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상당한 수익권에 진입해 계십니다. 52주 최저가가 52,900원이었고 현재 193,100원이니 저점 대비 약 265% 오른 것입니다. 3배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물론 모두가 최저점에서 매수하진 못했겠지만 그 힘든 시기를 견뎌내신 분들이 지금의 결실을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단 한 주라도 갖고 계신 분들의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상황을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삼성 주식을 오래 보유해서 평단가가 현재가보다 낮아 이미 큰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피해야 할 실수가 바로 충동적인 전량 매도입니다. 물론 이익을 확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역대급 실적을 기대하는 잠정 실적 발표를 바로 앞두고 오늘 장 초반 3% 올랐다고 전부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내일 발표될 실적이 시장 예상치인 40조 원을 훨씬 웃도는 50조 원 이상으로 나온다면, 즉 어닝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여진다면 주가는 재차 급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시 주당 순이익이 전문가 예상치를 22%나 넘어선 전례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오늘 매도한 분들은 추가적인 상승 이익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적 발표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되면 보유량의 20에서 30%만 먼저 수익을 실현하고 나머지는 결과를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설령 실적이 시장의 기대를 밑돌아 주가가 내리더라도 수익 일부는 확보한 셈이고, 반대로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으면 남은 주식으로 더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분할 매도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 주식을 가졌지만 매입 단가가 높아 이익을 보지 못했거나 본전 수준인 경우입니다. 이때가 판단하기 가장 어렵습니다. 본전에서 정리하자니 기다린 시간이 아깝고
그대로 두자니 주가가 다시 내릴까 불안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단기적인 흐름보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즉 펀더멘탈을 봐야 합니다. 키움증권은 삼성전자의 2026년 전체 실적을 매출 5천조 원, 영업이익 173조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2025년 영업이익 43조 원보다 295%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전망이 맞다면 현재 주가 19만 3,100원은 PBR 기준으로 과거 평균인 1.4배보다 낮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21만 원으로 잡은 키움증권을 포함해 35명의 분석가가 매수를 추천했으며 전체 평균 목표가는 20만 9,873원입니다. 지금보다 약 24%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니며 참고 지표로만 봐야 합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아지는 방향성은 명확하고 이를 받쳐주는 펀더멘탈이 탄탄하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 변동에 쫓겨 팔기보다는 적어도 내일 실적 발표를 확인한 뒤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삼성전자 주식이 없지만 최근 상승세를 보고 매수를 망설이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만 해도 3% 이상 올랐고 내일 잠정 실적에 따라 주가가 단기적으로 요동칠 수 있어서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적이 좋을 거란 기대감에 오늘처럼 발표 직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바로 그 예입니다. 그러다 막상 실적이 발표되면 기대가 너무 컸던 탓에 결과가 좋아도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를 영어로 buy the rumor, sell the news, 우리말로는 재료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모두 사기보다는 실적 발표 후 시장의 분위기를 살피며 나눠서 들어가는 전략이 더 현명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8만 5천 원에서 19만 원 사이로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를 1차 매수 기회로 삼아 분할로 접근하는 법을 많은 전문가가 권장합니다. 단, 이것이 유일한 정답이 아닌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큰 미래를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겪는 변화는 단순히 반도체 값이 오른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026년 2월 4일,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시가총액 1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1975년 상장 후 약 50년 만의 일이며 이는 세계 기업 중 15위, 아시아에선 대만 TSMC에 이은 2위 기록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내놓은 삼성전자 전망을 보면 그 스케일에 놀라게 됩니다. 모건 스탠리는 2026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245조 원, 2027년엔 317조 원으로 예측했습니다. 기존 전망치보다 각각 33%와 31%나 올린 수치입니다. 노무라 증권 역시 2026년 242조 원, 2027년 322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 예측이 현실이 된다면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으로 세계 1위 기업인 엔비디아까지 넘어서게 됩니다. 블룸버그는 엔비디아의 2027년 영업이익을 약 316조 원으로 보는데 삼성이 이를 추월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만 디지타임스의 분석에 의하면 삼성 반도체 부문이 2026년에 2천억 달러, 우리 돈 약 290조 원의 매출로 엔비디아를 누르고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자리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의 디램 매출이 전년 대비 170%, 낸드 매출 역시 90% 넘게 뛸 거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 기구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사상 최초로 1조 달러에 다가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메모리 가격의 폭등세까지 감안하면 메모리 시장만 5천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25년 메모리 시장 규모 2,116억 달러와 비교하면 130% 넘게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한국 회사가 압도적인 점유율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변화의 중심에는 AI 혁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AI 인프라를 까는데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AI 인프라의 근간인 데이터 센터가 세워지면 그 내부는 고성능 GPU와 HBM을 탑재한 서버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모든 가치 사슬의 중심에 바로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CLSA는 2026년 AI 기업 설비 투자가 65% 증가할 것으로 보며 폭증하는 수요에 비해 메모리 공급은 2028년까지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주 친화 정책으로 2026년 1월 29일 컨퍼런스 콜에서 2025년 4분기
특별 배당 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 액수는 1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회사의 이익이 늘면 배당도 커질 거란 기대가 높습니다. 영업이익이 30조 원, 40조 원을 넘어서면 배당금 역시 상향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를 배당 투자처로 고려하는 시각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된 위험 요인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긍정적인 면만 보는 것은 투자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주한 리스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실적 부진입니다. 삼성의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사업은 여전히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키움증권은 해당 부문이 2026년에도 3조 6천억 원가량의 영업 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합니다. 경쟁사 TSMC에 크게 뒤처진 이 사업이 언제 수익을 내기 시작하느냐가 완전한 부활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2026년 4분기쯤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예측도 있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위험 요소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입니다. 중동의 분쟁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국내 증시는 크게 흔들리며 삼성전자 역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 공급망 차질, 그리고 1,51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이 복합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미이란 갈등이 완화되자 반도체 주가가 10에서 13%까지 오른 전례가 있습니다. 이는 지정학적 긴장이 풀릴 경우 오히려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HBM의 수율 안정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CLSA는 삼성의 HBM 양산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핵심 공정의 수율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HBM 공급량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회사의 실적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은 반도체 산업 고유의 주기적인 변동성입니다. 업황이 좋을 때 모두가 설비 투자를 늘렸다가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급락하는 패턴이 역사적으로 반복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의 낙관론이 정점에 달했을 때가 오히려 하락의 신호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현재가 바로 그 정점인지를 가늠하는 것이 투자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입니다. 최근 메모리 수요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비롯되는데 미국의 대중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이 수요가 급격히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가 항상 안고 가야 할 구조적인 리스크입니다. 이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삼성전자 주주를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오는 4월 7일 오전에 잠정 실적 발표를 반드시 챙겨봐야 합니다. 이때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 두 가지 핵심 지표만 우선 공개됩니다. 이 수치들이 시장 전망치인 매출 116조 원과 영업이익 40조 원 수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만약 영업이익이 45조 원이나 50조 원을 넘어서며 예상을 크게 웃돈다면 주가는 추가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망치에 못 미치면 실망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4월 23일에 있을 확정 실적 발표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잠정치와 달리 확정 발표에서는 각 사업부의 세부적인 성적표가 모두 공개됩니다. 반도체 부문의 이익 규모, 모바일 사업부의 성과, 파운드리의 손실폭 등을 통해 향후 주가 흐름을 더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시해야 할 것은 D램의 가격 동향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D램 시세와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가 매주 발표하는 가격 동향을 참고하면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실적 전망도 밝지만 하락세로 돌아선다면 투자 전략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HBM 관련 뉴스를 꾸준히 점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HBM4의 엔비디아 공급 계약 여부나 수율 개선 소식, 그리고 AMD와의 협력 강화 같은 이슈는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관련 정보는 회사 공식 IR 자료나 증권사 보고서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주 친화 정책도 꼭 살펴보십시오. 현재 분기 배당 중이며 실적이 크게 좋아지면 특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확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당 관련 공시는 거래소의 카인드나 회사 I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아주 중요한 시각 하나를 공유합니다. 삼성전자 주식 한 주는 단순한 기업 투자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의 등락이 코스피 지수 전체를 좌우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집니다. 이처럼 막중한 기업이 사상 최대 실적 주기에 들어선 것입니다. 1999년 PC와 인터넷 확산에 따른 메모리 수요 폭증으로 처음 시총 1위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와 현재는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은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더욱 거대하고 장기적인 기술 대전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전환의 핵심 기반이 바로 메모리이며 그 시장 절반 이상을 두 한국 기업이 공급합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혁명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투자에는 늘 위험이 따릅니다. 제가 언급한 긍정적 전망이 모두 현실이 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반도체 주기가 일찍 꺾이거나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거나 HBM4 수율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위험과 기회를 함께 살피고 본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춰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을 세 가지로 요약해드립니다. 내일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를 둘러싼 분위기가 하루 만에 급반전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사상 최대 실적, 메모리 호황, HBM4 최초 양산이라는 기대감이 자리합니다. 보유자분들께서는 내일 실적 확인 후 단기 변동보다는 기업 가치에 집중하며 분할 매매 원칙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